고향. 장마가 마지막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낙숫물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강수를 조절한다. 대지는 흥건하다 못해 물이 넘쳐나고 화단에 도열한 화초는 팔을 뻗어 온몸으로 비를 받아낸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처럼 비가 크게 오시는 날, 생각을 놓고 낮은 마루에 오독하니 앉아 밖을 내다본다. 얼마만인가. 초등학교 시절 빗방울 후두둑 듣는 소리에 놀라 단숨에 달려들어와 이내 뒤쫓아온 소나기 소리를 거친 숨 몰아쉬며 들어본 이래로 아마도 40년은 좋게 되었을 것이다. 처음 비가 시작될 때 훅 하고 부는 바람에 실려오던 흙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또렷한데 내 나이 50이라니 이 무슨 세월의 심술이란 말인가. 기억은 새롭고 총총 밝은데 이제 어린 조카들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려주고 있다니 나는 속으로 그들의 여린 귀에 속삭인다. 큰 꿈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라. 장마가 멎고 먹장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여지없이 신내 다리 위로 물 구경을 간다. 신내 저편에는 간신히 머리만 삐죽 내민 미루나무들이 구원을 청하듯 물결 따라 움직이고 붉고 거센 물결 사이로 돼지가 떠내려가고 세상을 청소하기라도 하듯 온갖 것들이 곤두박질치며 솟구치며 아래로 떠내려간다. 동네 어른들은 돼지를 건져보려고 하지만 우왕좌왕 소리만 내질 뿐 미처 손 한 번 뻗어볼 사이 없이 돼지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비가 그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내의 물이 알맞게 주어 짱한 햇빛에 비늘을 반짝거리며 피라미 붉어지가 튀는 것이 장관이다. 양은솥 하나, 고추장 한 탕기, 감자 서너 알, 풋고추 서너 개에 밀가루 한 대접이나 발이 가는 국수 한 뭉치를 싸들고 천엽을 가는 것은 무언의 약속이다. 살이 타 뱀 허물 벗듯해도 팬티바람에 8월의 바람이 부는 미루나무 아래서 국수 털레기를 끓여 후후 불어가며 땀을 뻘뻘 흘려가며 먹던 일을 어찌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여름을 낙원했다. 언제부터인가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그 일은 추억이 되고 말았다. 사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었던가. 후덥지근하고 땀내 나며 파리 모기 등살에다 해도 끝이 없는 일에 심신이 고단해 물이 꿀쩍거리는 고무신을 벗어던지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싶어한 것이 어찌 나만이었을까.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모두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떠나고 나면 막상 시원할 것 같았던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돌아가기 쉽지 않음에 조바심은 또 얼마였던가. 고향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부럽기까지 한 것은 꽤 나이를 먹어서였다. 그러나 이미 생활터전을 마련한 곳을 떠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더구나 가족 모두가 귀향이라면 폐가 망신 후 주랭랑 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어찌어찌 되어서 고향으로 왔다. 청운의 꿈을 꾸며 떠난 고향이었지만 이룬 것 없이 얻은 것 없이
도망치듯 도시를 떠나 숨어들듯 귀향을 했다. 고향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걱정이 되었지만 모두가 나의 귀향을 반기며 오랜 동안 도시 생활에서 지치고 찌든 심신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미안하고 죄스럽고 고맙기만 해 어느 날 밤 작은 방에 앉아 한없이 울었다. 그날도 8월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 울음은 힘들고 무미건조했으며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던 도시 생활을 모두 씻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고향은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할머니의 고쟁이 속 주머니 같은 곳이다. 한나절만 빗소리를 듣고 앉아있노라면 울고 싶도록 아름답고 그리운 추억이 줄줄이 생각난다. 인생 말년의 부귀영화가 다 무엇인가? 감자 캐듯 추억이나 하나하나 캐면서 살면 그것이 영화로운 삶이려니.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도시에서는 안타깝고 아쉬운 기억은 있어도 아름다운 추억은 만들지 못한 것 같다. 고향 구석구석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배어있다.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대여, 아직 도시에서 할 일이 남았는가? 고향에서 만남이 어떠한가? 스승은 거대한 둑. 나이가 들매 따라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이 즐거워진다.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나 꿈보다는 지난 시절의 추억이 양이나 질면에서 한층 풍요로운 까닭이기 때문이라.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종업식을 할 때의 일이다. 어쩌다 표창장을 받게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집에 가거든 엄마한테 떡 한 마차 해가지고 오시라고 해라. 선생님의 말씀은 어머니께 전해줬고 집에서는 선생님의 하명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에 대해 할머님, 어머님 그리고 막내 고모의 숙고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쌀을 담그고 팥을 불려 시루떡을 찌기 시작하셨다. 할아버지는 짚을 엮어 연암은 마리에 닭이 낳아 놓은 달걀을 서너 꾸러미 마련하셨다. 저녁 때쯤이나 되어 젓가락으로 떡을 찔러보신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옮겨 담으며 식기 전에 선생님 댁에 당도할 것을 당부하셨다. 어머니는 시루떡을 이고 고모는 달걀 꾸러미를 안고 오리가 넘는 선생님 댁을 향해 부지런히 갔다. 달이 휘영청 밝은 겨울밤길을 가면서 떡이 한 마차가 아닌 것에 대해 꾸지람을 들을 것이 두려워 투정을 해댔다. 농담처럼 칭찬으로 한마디 건넨 것인데 떡을 한 시루나 해가지고 들이닥친 우리를 보시고 적잖이 당황해 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4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 후 선생님 댁에서 물러나왔다. 당시만 해도 선생님의 말씀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요구였다. 그런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은 오해 살까 두려워 떡을 요구하는 선생님도 안 계실 테지만 설령 그런 요구를 받는다 해도 고마운 마음으로 정성껏 떡을 해가는 부모도 그리 많지는 않을 듯 싶다. 촌지란 원래 스승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였거늘 오늘날 뇌물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까울 따름이다. 처녀의 몸으로 시골 부임지의 단칸 자취방에서 부끄러움과 놀라움으로 제자의 떡을 받으며 선생님은 한동안 유쾌하게 웃으셨다. 용량이 모자라는 기계는 좀 더 큰 용량의 기계로 바꾸면 그만이요. 능력이 붙이는 조직의 책임자는 적절한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스승이라는 자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스승은 거대한 뚝이다. 뚝이 무너지면 그 길로 끝장이다. 붕괴의 조짐이나 부실의 징후가 있다면 모두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사고에 방비해야만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세상이 온갖 비리와 몰상식과 오류로 범람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되 무조건 그리하듯 제자의 스승 존경 또한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스승이라는 거대한 뚝을 넘실거리는 물결이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붕괴의 조짐이 역력한데 이를 막아보려는 노력은 어느 곳에도 없어 보인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참담함을 어찌 감당하여야 할지 그 또한 암담할 뿐이다. 세상은 온통 탕류 속에서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독야청청하라고 요구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묵묵한 버팀이 차라리 안쓰럽다. 세상이 탁하면 탁할수록 스승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절실해진다. 눈물겹도록 안타깝지만 오늘의 이 혼돈과 혼탁함을 바로 할 자가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인재를 길러내는 것 또한 스승의 몫이다. 세상을 향해 꿋꿋이 서서 사랑의 매를 다시 들어야 한다. 부디 그동안 철없이 굴었던 세상의 묻제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스승은 존경받아야 한다는 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 기대를 걸어주시기 바란다. 스승의 허물을 들추어 천하에 알려 바로잡으려 한다면 이는 마치 골문 부분을 들쑤셔 더더욱 덧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오늘날 한두 군데의 환부가 마치 전체인양 치부되는 것도 무섭기 그지없는 현실이지만 환부를 건드려 우정 도지게 하는 철없는 행동도 통탄스러울 뿐이다. 스승이 제자를 아끼듯 스승을 아끼고 존경해야만 한다. 이 길만이 뚝을 온전케 하여 날로 황폐해가는 세상을 구원해내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스승은 세상에서 영원히 존경받아야만 하는 마지막 존재이다.